만약 제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단일한 위협이죠. 하지만 만약 그 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살인, 바로 강압적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행동 능력을 제한하며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고립, 협박, 경제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조종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 행위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사법적 광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까운 파트너, 가족,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대의 중심,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바로 강압적 통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혼란, 조종을 통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까지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법 관할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심리적 고문으로부터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10배는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수년간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제니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서적 학대, 스토킹, 강압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통제적인 행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남편에게 자녀 방문을 허가하고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제니퍼는 2007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시스템은 심리적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주의 가정법원 시스템에 대한 수년간의 조사에서는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적 학대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대하는 부모와 강제로 만나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비난받았으며 다시 한번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그 끔찍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는 더더욱 짊어져서는 안 될 두려움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묶여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을 감금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며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질극이라 부르며 중범죄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파트너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강압적 통제는 단순히 잔인함이나 위협을 통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현실에 대한 인식, 선택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 심리적 감금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대신 당신의 정신에 문신을 새깁니다. 만약 내가 떠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은 생각들을 심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불합리한 문서에 서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하며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소유하려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자유를 제한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결국 당신이 그들이 만들어낸 진실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학대당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사과하며 가해자를 변호하고 양육권이나 재산,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될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 시스템은 단순히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이 정보는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와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입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흉터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 삶의 모든 측면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수축시키고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을 방해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현상, 정서 조절 장애를 유발하며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애착 손상을 남깁니다. 생리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호르몬이 면역체계, 심장, 소화기 계통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나 더 높습니다. 이제 이 학대를 견뎌내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아이들은 어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감이라는 버스를 불태워버리고는 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냐고 아이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 유대감, 사랑 대신 아이들은 혼돈, 혼란, 조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법,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통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인식적 신뢰, 즉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내면의 레이더는 너무나 심하게 교란되어 사실상 눈을 감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 정서적 기능장애,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어른이 됩니다.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부족한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가진 기분이 들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화 이전 모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가 혼돈의 세계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항상 다음 반전을,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 법적인 보호나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간식과 물 한 병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강압적 통제에 대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인정을 받을 확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복권에서 당첨금이 당신을 고의로 해친 사람에게서 온 텅 빈 손편지 사과문 한 장인 그런 복권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1% 미만이 어떤 형태의 정의라도 얻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져 다음 희생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파괴를 계속합니다.
도대체 왜 법은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거부되고 시행이 거절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증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행동하기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률 시스템이 여전히 정서적 학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연구는 넘쳐나고 뇌과학적 증거는 명확하며 심지어 판사와 변호사들을 위한 강압적 통제 식별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까지 이미 존재합니다. 그들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강압적 통제 주장이 무기화될 수 있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대는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들의 사법적 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여, 당신의 하루 중 몇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한순간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모든 형태의 학대, 폭행, 살인이 불법이라면 왜 한 사람의 삶과 정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수치입니다.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고 산산조각 난 사람이 시스템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등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가해자를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합시다. 그것은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거짓말은 통한다. 가스라이팅은 승리한다. 법정은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심리치료사, 신경학자,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만성적 심리적 손상, 악성 나르시시즘, 복합 트라우마의 증거와 같은 문구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이 전문가와 증거, 유료 기록, 생존자의 증언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당신들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마침내 그 피를 보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배신은 아무도 잊지 못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는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목과 의도적인 무지는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기록한 정신적 상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생존자들이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것.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을지언정 귀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스템이 강압적 통제를 간과하고 정서적 학대를 경시하며 멍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라우마를 의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편견의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의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눈을 뜨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 만약 제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단일한 위협이죠. 하지만 만약 그 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살인, 바로 강압적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행동 능력을 제한하며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고립, 협박, 경제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조종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 행위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사법적 광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까운 파트너, 가족,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대의 중심,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바로 강압적 통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혼란, 조종을 통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까지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법 관할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심리적 고문으로부터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10배는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수년간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제니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서적 학대, 스토킹, 강압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통제적인 행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남편에게 자녀 방문을 허가하고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제니퍼는 2007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시스템은 심리적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주의 가정법원 시스템에 대한 수년간의 조사에서는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적 학대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대하는 부모와 강제로 만나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비난받았으며 다시 한번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그 끔찍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는 더더욱 짊어져서는 안 될 두려움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을 감금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며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질극이라 부르며 중범죄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파트너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강압적 통제는 단순히 잔인함이나 위협을 통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현실에 대한 인식, 선택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 심리적 감금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대신 당신의 정신에 문신을 새깁니다.
만약 내가 떠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은 생각들을 심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불합리한 문서에 서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하며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소유하려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자유를 제한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결국 당신이 그들이 만들어낸 진실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학대당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사과하며 가해자를 변호하고 양육권이나 재산,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될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 시스템은 단순히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이 정보는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와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입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흉터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 삶의 모든 측면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수축시키고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을 방해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현상, 정서 조절 장애를 유발하며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애착 손상을 남깁니다. 생리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호르몬이 면역체계, 심장, 소화기 계통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나 더 높습니다. 이제 이 학대를 견뎌내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아이들은 어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감이라는 버스를 불태워버리고는 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냐고 아이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 유대감, 사랑 대신 아이들은 혼돈, 혼란, 조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법,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통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인식적 신뢰, 즉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내면의 레이더는 너무나 심하게 교란되어 사실상 눈을 감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 정서적 기능장애,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어른이 됩니다.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부족한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가진 기분이 들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화 이전 모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가 혼돈의 세계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항상 다음 반전을,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 법적인 보호나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간식과 물 한 병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강압적 통제에 대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인정을 받을 확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복권에서 당첨금이 당신을 고의로 해친 사람에게서 온 텅 빈 손편지 사과문 한 장인 그런 복권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1% 미만이 어떤 형태의 정의라도 얻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져 다음 희생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파괴를 계속합니다. 도대체 왜 법은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거부되고 시행이 거절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증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행동하기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률 시스템이 여전히 정서적 학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연구는 넘쳐나고 뇌과학적 증거는 명확하며 심지어 판사와 변호사들을 위한 강압적 통제 식별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까지 이미 존재합니다. 그들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강압적 통제 주장이 무기화될 수 있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대는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들의 사법적 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여, 당신의 하루 중 몇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한순간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모든 형태의 학대, 폭행, 살인이 불법이라면 왜 한 사람의 삶과 정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수치입니다.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고 산산조각 난 사람이 시스템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등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가해자를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합시다. 그것은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거짓말은 통한다. 가스라이팅은 승리한다. 법정은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심리치료사, 신경학자,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만성적 심리적 손상, 악성 나르시시즘, 복합 트라우마의 증거와 같은 문구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이 전문가와 증거, 유료 기록, 생존자의 증언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당신들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마침내 그 피를 보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배신은 아무도 잊지 못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는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목과 의도적인 무지는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기록한 정신적 상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생존자들이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것.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을지언정 귀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스템이 강압적 통제를 간과하고 정서적 학대를 경시하며 멍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라우마를 의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편견에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의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눈을 뜨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 만약 제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단일한 위협이죠. 하지만 만약 그 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살인, 바로 강압적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행동 능력을 제한하며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고립, 협박, 경제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조종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 행위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사법적 광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까운 파트너, 가족,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대의 중심,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바로 강압적 통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혼란, 조종을 통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까지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법 관할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심리적 고문으로부터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10배는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수년간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제니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서적 학대, 스토킹, 강압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통제적인 행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남편에게 자녀 방문을 허가하고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제니퍼는 2007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시스템은 심리적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주의 가정법원 시스템에 대한 수년간의 조사에서는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적 학대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대하는 부모와 강제로 만나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비난받았으며 다시 한번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그 끔찍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는 더더욱 짊어져서는 안 될 두려움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묶여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을 감금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며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질극이라 부르며 중범죄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파트너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강압적 통제는 단순히 잔인함이나 위협을 통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현실에 대한 인식, 선택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 심리적 감금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대신 당신의 정신에 문신을 새깁니다. 만약 내가 떠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은 생각들을 심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불합리한 문서에 서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하며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소유하려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자유를 제한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결국 당신이 그들이 만들어낸 진실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학대당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사과하며 가해자를 변호하고 양육권이나 재산,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될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 시스템은 단순히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이 정보는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와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입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흉터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 삶의 모든 측면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수축시키고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을 방해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현상, 정서 조절 장애를 유발하며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애착 손상을 남깁니다. 생리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호르몬이 면역체계, 심장, 소화기 계통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나 더 높습니다. 이제 이 학대를 견뎌내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아이들은 어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감이라는 버스를 불태워버리고는 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냐고 아이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 유대감, 사랑 대신 아이들은 혼돈, 혼란, 조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법,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통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인식적 신뢰, 즉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내면의 레이더는 너무나 심하게 교란되어 사실상 눈을 감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 정서적 기능장애,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어른이 됩니다.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부족한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가진 기분이 들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화 이전 모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가 혼돈의 세계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항상 다음 반전을,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 법적인 보호나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간식과 물 한 병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강압적 통제에 대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인정을 받을 확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복권에서 당첨금이 당신을 고의로 해친 사람에게서 온 텅 빈 손편지 사과문 한 장인 그런 복권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1% 미만이 어떤 형태의 정의라도 얻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져 다음 희생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파괴를 계속합니다. 도대체 왜 법은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거부되고 시행이 거절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증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행동하기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률 시스템이 여전히 정서적 학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연구는 넘쳐나고 뇌과학적 증거는 명확하며 심지어 판사와 변호사들을 위한 강압적 통제 식별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까지 이미 존재합니다. 그들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강압적 통제 주장이 무기화될 수 있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대는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들의 사법적 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여, 당신의 하루 중 몇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한순간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모든 형태의 학대, 폭행, 살인이 불법이라면 왜 한 사람의 삶과 정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수치입니다.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고 산산조각 난 사람이 시스템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등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가해자를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합시다. 그것은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거짓말은 통한다. 가스라이팅은 승리한다. 법정은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심리치료사, 신경학자,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만성적 심리적 손상, 악성 나르시시즘, 복합 트라우마의 증거와 같은 문구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이 전문가와 증거, 유료 기록, 생존자의 증언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당신들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마침내 그 피를 보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배신은 아무도 잊지 못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는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목과 의도적인 무지는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기록한 정신적 상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생존자들이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것.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을지언정 귀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시스템이 강압적 통제를 간과하고 정서적 학대를 경시하며 멍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라우마를 의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편견의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진실의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의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눈을 뜨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 만약 제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단일한 위협이죠. 하지만 만약 그 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심리적 살인, 바로 강압적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행동 능력을 제한하며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고립, 협박, 경제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조종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 행위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한 사법적 광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까운 파트너, 가족,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대의 중심,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바로 강압적 통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혼란, 조종을 통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까지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법 관할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심리적 고문으로부터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10배는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수년간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제니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서적 학대, 스토킹, 강압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통제적인 행동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남편에게 자녀 방문을 허가하고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제니퍼는 2007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시스템은 심리적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주의 가정법원 시스템에 대한 수년간의 조사에서는 판사들이 정기적으로 심리적 학대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대하는 부모와 강제로 만나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비난받았으며 다시 한번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그 끔찍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는 더더욱 짊어져서는 안 될 두려움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을 감금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당신이 미쳤다고 말하며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질극이라 부르며 중범죄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파트너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강압적 통제는 단순히 잔인함이나 위협을 통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현실에 대한 인식, 선택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 심리적 감금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대신 당신의 정신에 문신을 새깁니다. 만약 내가 떠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은 생각들을 심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불합리한 문서에 서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하며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소유하려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자유를 제한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결국 당신이 그들이 만들어낸 진실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학대당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사과하며 가해자를 변호하고 양육권이나 재산,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될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 시스템은 단순히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이 정보는 널리 퍼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와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입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흉터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 삶의 모든 측면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수축시키고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을 방해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현상, 정서 조절 장애를 유발하며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애착 손상을 남깁니다. 생리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호르몬이 면역체계, 심장, 소화기 계통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나 더 높습니다. 이제 이 학대를 견뎌내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아이들은 어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감이라는 버스를 불태워버리고는 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냐고 아이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 유대감, 사랑 대신 아이들은 혼돈, 혼란, 조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법,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통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인식적 신뢰, 즉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내면의 레이더는 너무나 심하게 교란되어 사실상 눈을 감고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 정서적 기능 장애,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어른이 됩니다.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부족한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가진 기분이 들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화 이전 모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가 혼돈의 세계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항상 다음 반전을,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 법적인 보호나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간식과 물 한 병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와 강압적 통제에 대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인정을 받을 확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조작된 복권에서 당첨금이 당신을 고의로 해친 사람에게서 온 텅 빈 손편지 사과문 한 장인 그런 복권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1% 미만이 어떤 형태의 정의라도 얻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져 다음 희생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파괴를 계속합니다. 도대체 왜 법은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거부되고 시행이 거절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증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행동하기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법률 시스템이 여전히 정서적 학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연구는 넘쳐나고 뇌과학적 증거는 명확하며 심지어 판사와 변호사들을 위한 강압적 통제 식별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까지 이미 존재합니다. 그들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강압적 통제 주장이 무기화될 수 있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대는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들의 사법적 선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여, 당신의 하루 중 몇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한순간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모든 형태의 학대, 폭행, 살인이 불법이라면 왜 한 사람의 삶과 정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수치입니다.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고 산산조각 난 사람이 시스템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등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가해자를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합시다. 그것은 생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거짓말은 통한다. 가스라이팅은 승리한다. 법정은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심리치료사, 신경학자,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만성적 심리적 손상, 악성 나르시시즘, 복합 트라우마의 증거와 같은 문구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이 전문가와 증거, 유료 기록, 생존자의 증언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당신들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마침내 그 피를 보았을 때는 이미